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 생각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1교시 오후 거를 50번까지 풀었고요. 지금부터는 5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번 보시겠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먼저 다 가번이 먼저 나왔네요. 그죠?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답번은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시면 보통 대상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그려 볼게요. 네,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할 때 우리 대상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의 무릎을 발목을 무릎 쪽보다 뒤쪽에 놔두시고요.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하면은 앞으로 숙이게 하고 그러면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다시 앞으로 갔던 상체가 일어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하고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하고 그리고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그럴 때 요양보호사는 앞쪽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앞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웠을 때 잠깐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와 옆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세울 때는 대상자의 마비 쪽에 가서 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 쪽 발 뒤에 놓고 그리고 한쪽 손은 마비 쪽 대퇴를 잡고 한쪽 손은 맞은편에 허리 쪽으로 해서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쪽에서와 옆쪽에서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를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가 일단은 어느 쪽에 왼쪽으로 쏠려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죠? 네. 왼쪽으로 쏠려 있을 때 대상자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건강한 쪽에 이제 오른쪽에 건강한 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서야 되고요. 가로 시작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의 가슴을 모아줘야겠죠. 가슴 쪽으로. 그리고 상반신과 이쪽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과 침대 시트 주름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하고 잘 펴주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가 먼저겠네요. 그리고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린다. 그 다음에 하반신과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차례를 이동시키고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를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5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미끄러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대상자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는 반자의 자세를 했을 때 내려가 있을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침상을 수평으로 놔야겠죠. 그리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죠.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이나 양쪽 팔로 침대 머리 쪽에 난간을 잡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랑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쪽은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보실까요? 어깨와 대퇴를 지지하여 올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세 번째는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그 다음에 4번은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그리고 5번은 양쪽 겨드랑이를 당겨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해서 올린다가 맞겠네요. 네.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우리 교재에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양쪽 겨드랑이 잡고 양쪽 겨드랑이는 최이병이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상자로 침대에 옮길 때.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라고 했습니다. 네. 5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의 길이를 맞게 조절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다리의 길이는 발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다리 발통이 바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번은 잠금 장치네요. 그 다음에 다번이 발판 조절하는 거 이거네요. 답은 이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작은 발통, 바퀴. 그리고 이거는 다번이 발판이고요. 그리고 마번이 바퀴를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55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번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번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그 다음에 다번은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그리고 라번은 이동 방법을 설명하여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먼저 시작하는 것은 라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잠깐 놓고, 그 다음에 약간 대상자를 앞쪽으로 옮겨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고요. 맞죠? 그리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이동하게 한다. 그래서 라다 나갑니다. 네. 56번 보시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 씻지 않아도 된다.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그 다음에 5번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을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체 비누보다는 액체 비누가 낫고요. 그다음에 세면대에 물을 받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그리고 장갑을 껴도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렇죠.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비눗물이 손톱 밑까지 닦여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하고, 다 쓰면은 빨아서 다시 말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손 씻기 같은 것은 우리가 종이 휴지 같은 게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4번이 됩니다. 우리 5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복제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쿠션의 지질은 딱딱해야 된다. 커브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커브가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쿠션의 재질은 딱딱한 것보다 약간 쿠션이 있어야 되고요.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퍼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도록 해서 지퍼가 나오게 되면 뭐예요? 대상자가 피부하고 마찰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독이 아니라 그냥 세척할 수 있는 정이어야 되고 변색이 안 돼야겠죠. 그리고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지면 다리 같은 거 올려놓고 우리가 체위 변경했을 때 체위 유지가 안 되겠죠.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2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58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이런 경사가 완만한 출입구, 그 다음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LED들이 조명이 설치된 거실,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답은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이 좋겠죠. 네, 낮에는 커튼을 쳐서 밝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블라인드해서 간접 우리가 채광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있고요. 예, 다른 것들은 괜찮네요.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보시겠습니다.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습기가 있는 곳에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콘센트에 플러그에 뺄 때는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뺀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꼽는다.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그리고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절대 안 되죠. 전선에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리면 안 되고, 습기가 있는 곳에는 전기기구를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플러그를 뺄 때는 몸체, 플러그 몸체 있잖아요. 그 몸체를, 전기 콘센트의 몸체를 잡고 지그재그가 아니라 뺄 수 있도록 하고, 전선줄이 아니라, 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가 사용하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전기구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거 맞죠? 네, 4번이 되고요. 물꽃을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60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번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를 한다. 3번은 그물 모양의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번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번은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리고 세척한 식기는 어슷하게 넣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말려서 보관하고요. 음식물이 많이 묻은 게 아니라 적은 것부터, 그래서 유리컵부터, 그 다음에 뭐 수저라든지 이렇게 국그릇, 밥그릇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넣게 되면 깨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물 모양 같은 경우는 수세미가 더 스펀지보다 위생적이고요. 네. 61번 보시겠습니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번 보존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양변기에 물 때는 솔과 식초로 묻혀서 닦는다.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네,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보존 난방 같은 것보다는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는 전체 난방, 네, 중앙 난방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먼지는 빗자루 같은 거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예, 많을 경우에는 빗자루에 물을 묻혀가지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은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서 소독제로 같은 거 닦아서 닦아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방향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62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일을 지참한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와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업무 처리 결과를 불만족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은행 업무 같은 거 장기 요양 제공지 필요 없고요. 은행 업무 담당자와 직접 연계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판단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경비라든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우면 대상자 다시 피드백 받아서 다시 어떤 방향을 해야 될지 다시 우리가 업무 처리를 도와줘야 되겠고요.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적 업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2번이네요. 네. 63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번 계단의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그리고 현관문을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바짝 붙여놔야 되고,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놓는 거 좋죠. 네,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문, 출입문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으면 뭔가를 붙여놔서 거기에 유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 안 되죠.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치워둬야 되고, 그리고 큰 거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상자한테 환각이나 망상 같은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워둬야 되겠죠. 네, 2번입니다.
64번 보시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 질문과 반복적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환기시키거나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달력에 표시하거나 그래서 대상자한테 계속 알려주시는 거 좋겠죠. 네. 답은 5번이네요. 우리 65번 보시겠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하루에 한 끼, 두 끼만 제공한다. 그리고 2번은 반칙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번 작은 그릇에 담아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5번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의 답은 작은 그릇에 담아서 식사량을 조절해서 몇 번에 나눠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반찬 가짓수 같은 거는 줄여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반찬 같은 것도 우리가 드실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한 가지씩 여러 개를 나누면은 가짓수를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갑자기 막 달려들어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작은 그릇에 담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66번 보시겠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기저귀를 채운다.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우리 이때는 뭔가 대상자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친구의 대소변이 묻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묻지 않았으면 우리가 대상자의 욕구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보다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화장실 조명을 꺼두면 안 됩니다. 우리. 네. 17번 침해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출입이 가능한 창문을 잠궈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복잡한 일보다는 단순한 일을 줘야겠죠. 조명을 끄면 안 되겠죠. 침대에 눕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가능한 창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좋죠. 네. 68번 보시겠습니다. 거울만 보며 욕설을 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거울 같은 걸 보고 대상자의 비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환각이나 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거울을 천을 씌워두는 것이 좋겠죠. 네. 2번이 되겠네요.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고함을 친다.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다른 대상자들에게 서가를 하게 한다.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방 안에서 졸다든지 할 때는 산책과 같은 5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밤낮이 밖에서 낮에서 꾸벅꾸벅 조는 경우에서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와 술과 같은 음료 같은 거 자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2번이 되겠네요. 7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럴 때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좋겠죠. 대상자한테. 그리고 이것은 뭐 해질녘이 되면 우리가 성형 증후군 같은 거, 그리고 갑자기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갑자기 해질녘이 되면 혼란해지고, 그리고 불안정한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는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소일거리를 준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낮 시간에 활동을 움직이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밤 시간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고 대상자가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1번이 답이겠네요. 네. 71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다시 체크하게 된다. 우리 이럴 때는 우리 실내 온도가 일단 대상자가 신체적 욕구 같은 거 너무 더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높은지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72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네. 전문가임을 강조하지 않고요. 감정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도 되고요. 그리고 갈등은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시설장을 보고하는 것이 좋겠죠.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적 모임은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 73번 보시겠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하는 것은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가 안쓰럽네요.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때 편히 통화해요 라고 했는데, 그렇죠. 나 전달법은 네, 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르신을 보고 있는 게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가 안쓰럽네요 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나 전달법. 7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어요? 배를 짚으면 여기가 아프세요? 많이 아프시군요. 장명인가 봐요. 그리고 어쩌녁에 무엇을 드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속이 쓰리세요? 그리고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프세요? 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속이 쓰려 더부룩하 이런 것도 안 되시고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진단을 해서 그렇게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료 기초에서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를 짚으면서 한다든지,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프냐고 해주시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7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문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시각장애 대상자, 행동장애 대상자, 판단력 장애 대상자, 진압력 장애 대상자, 지각력 장애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판단력 대상자가 되겠네요. 이때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대상자한테 실문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하면 더 이해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78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서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비눗물로 씻긴다. 손을 마사지해준다. 지혈제를 뿌려준다. 대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둔다.
장갑을 착용하고 꺼즈로 압박한다. 좋네요. 5번이죠? 네, 장갑을 착용하고, 예, 우리가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질 때는 꼭 장갑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고요. 장갑을 착용하고 꺼즈로 압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을 갖다가 심장보다 높게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7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약과 물을 함께 복용한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의 약을 먼저 복용한다.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철분제하고 오렌지 주스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잊은 경우 즉시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바뀐 경우에는 이전의 약 안 되죠. 네, 약 처방이 바뀌었는데 이전의 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답이 이거고요. 그리고 칼슘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슘제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복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장장애라든지 아니면 변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같이 소화시킬 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복용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자동 심장 충격 제세동기죠. 우리가 먼저 제세동기를 가져올 때는 전원을 켜야겠죠. 전원을 켜고, 그리고 우리가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해야 되는데, 패드는 언제나 5세 오른쪽 쇄골 짝이 5세 오른쪽 쇄골에, 그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입니다. 그래서 왼겨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패드를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대상자의 심장을 체크하기입니다. 그래서 심장 리듬 분석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제세동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제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충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가슴 압박을 하고, 그리고 제세동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은 다시 모두 비켜나세요 라고 하고 나서 제세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슴 압박이 이루어져야 되죠. 다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기서 모니터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8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